방송인 오영실 씨가 이사비 7천만 원으로 무리를 빚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구 1단지 재건축 조합에 비리가 만연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규모에 비해 펫보험 시장은 여전히 초라한 수준입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 수가 표준화와 동물 등록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방 공간을 분할해 청년 창업가나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공유 주방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낡은 식품위생법 때문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대마초 ETF가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익률은 뉴욕의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 안건의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1,000만 마리나 되고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이 아프면 비싼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를 대비해 동물보험에 들고 싶어도 사실상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펫보험을 내놓은 보험사는 8개. 우리나라 펫보험 시장은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영국이 1조 5천억, 미국이 1조,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이 5천억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수준입니다. 보험사들은 관심은 많지만 상품 판매 확대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 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보험금이 엄청 커질 수 있는 데다 어느 개가 어느 개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에 든 동물이 어느 동물인지 알 수가 없고 사기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기 일쑤기 때문입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병원 진료수가 표준화와 동물 등록제가 선행돼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펫보험을 팔았다가 2010년 대다수 보험사가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그때 이제 상품을 내놨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없다 보니까 손해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100원에 팔았는데 150원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보험을 계속해서 팔 수가 없었습니다. 반려인 중 85%는 동물병원 진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게는 2천만 원가량의 큰 돈을 한 번에 동물병원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펫보험 가입을 통한 대비를 원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런 소비자 부담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는 펫보험을 통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질병별로 세분화된 보험 상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위 질병별로 보험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처럼 뭐 치과 보험이라든지.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소카, 쉐어하우스 등 공유 경제가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지는 오래입니다. 최근엔 이런 주방 공간을 분할해 청년 창업가나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유 주방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낡은 식품위생법 때문에 마음 놓고 공유 주방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커다란 주방을 테이블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나눠 쓰는 공유 주방. 별도의 칸막이나 공간 구분이 없어 하나의 영업장처럼 보이지만 외식업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가들은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유 주방 플랫폼 사업에 뛰어든 위쿡은 공용 주방뿐 아니라 일반 사무실, 그리고 메뉴 개발과 브랜드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쿡에 입주한 사업자들은 공유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건물에 마련된 매장에서 직접 팔거나 배달 판매하게 되는데 실제로 프레시코드가 배달하는 샐러드는 하루에만 500그릇이 넘습니다. 이처럼 창업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공유 주방 플랫폼 사업자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법은 공유 주방의 확장을 막고 있는 상황.
식품위생법 37조는 영업허가를 영업소별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공간이 나뉘지 않은 곳에서는 여러 사업자의 영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법적 정의상 만든 상품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곧바로 전달해야 해 B2B 사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소규모로 음식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무조건 공간부터 마련을 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사업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만약에 공유 주방에서 만든 상품을 유통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소규모 생산자분들이 조금 더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사업을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7일 규제 개선 토론회를 열고 현장에 목소리를 청취했고 식약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식약처는 공유주방의 B2B 사업 진출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중심으로 영업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데에는 논의가 많이 진척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유주방을 도시 상권이 빠르게 획일화되는 문제와 만연하는 개인주의의 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5일 서울 당산동에 문을 연 공유주방 넥스트키친과 그 운영기업 유니언플레이스입니다. 함께 머무르고 공유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유주방은 지속가능한 경제의 한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공유주방도 어떤 단순한 시설 임대업에서 좀 더 컨텐츠, F&B를 창업하고 싶어하는 어떤 청년들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그런 컨텐츠 비즈니스로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을 또 바탕으로 어떤 공유 경제라는 어떤 큰 패러다임 속에서 열린 공간을 주제로 어떤 복합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유주방 넥스트키친에 입주한 기업들은 자신이 계약한 시간대에 음식 조리를 하고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니언플레이스 측은 또 같은 건물에 쉐어하우스, 영어 스터디 카페 등 공유 공간들을 한데 모아 공유경제 집합체를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공유경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최근 증시가 침체기를 걸으면서 좀 더 안정적인 상장 지수 펀드, ETF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ETF 시장의 화두였던 대마초 ETF가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들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1분기 ETF 시장 수익률 1위를 거머쥔 상품은 46.30%의 수익률을 기록한 미국의 대마초 ETF입니다. 올해 미국 미시건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데 이어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는 캐나다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해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BDS 애널리틱스는 대마초 시장 규모가 지난 2017년 90억 달러에서 2021년 2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마초 ETF는 작년 초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초의 판매를 합법화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기준 대마초 ETF 1년 상승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11월 들어 다른 유럽 국가들의 논의가 수그러들면서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미국 각 주들이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안건을 들고 의회에 등장하면서 또다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마초 ETF는 각 기업의 밸류에이션보다 정치적 이슈와 마리화나의 수요 공급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대마초는 ETF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19년에 ETF 시장에서 대마초라는 키워드는 계속 핫할 것이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앞으로 상승을 계속 할 거다는 미국 주들의 의회 승인에 달려 있는 거고요. 기대감이 이미 1분기에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 들어 미국 각 주에서 발표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안건이 현재까지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뉴욕에서 안건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계절은 봄이 왔지만 주식시장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는 모양새입니다. 증시가 금리와 실적, 주가가 모두 하락하는 역실적 장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해야 할 투자 전략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지 시간 9일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3%, 영국은 1.2%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1월 보고서와 비교하면 미국은 0.2%, 영국은 0.3% 하향 조정된 셈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6%로 유지됐습니다. 보통 시장은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를 순환합니다. 이를 계절에 비유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칭하기도 합니다. 이 중 겨울에 비유되는 역실적 장세는 금리와 실적, 주가가 모두 하락하는 시장 침체기를 의미합니다. 금리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마저 하향 조정되자 시장이 역실적 장세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침체기에 접어든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이어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주가가 거의 바닥권인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 회복 조짐이 빠른 유망 산업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우량주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만 신흥국 자산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시장이 역실적 장세를 벗어나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시기는 올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과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과 5월 발표되는 국내 경제 지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표들이 주식시장에 봄을 부르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지난 2017년 이사비 7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단지 기억나시나요? 검찰이 당시 현대건설과 재건축조합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조합장 찬성파와 반대파 간 내분으로 최근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곳에 30년간 거주한 방송인 오영실 씨가 조합이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사연이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리포트 보시고 취재기자들 불러서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프리랜서 방송인 오영실 씨. 오 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동네 조합장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조합과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일 청원을 시작한 이 글은 현재 128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네에 지금 근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평형을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땐 22평부터 시작해서 32평, 42평까지 이 동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재건축이 앞으로 문제가 없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는 30년째 반포주공 1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이 단지는 작년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재건축 추진의 마지막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이 아파트 시세도 급등에 급등을 거듭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용 면적 107.47제곱미터는 3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조합의 문제점은 뭘까? 그는 조합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대의원을 장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조합에서 원하는 이사들을 당첨시키려고 이런 OMR 카드 같은데 빈 구석을 다시 뽑아서 원하는 조합 쪽의 인사들을 검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냈다라고 양심 선언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관계자는 OMR 카드 논란은 조합원 일부로 구성된 반포지킴이란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진행한 일이라면서 조합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오 씨는 조합이 홍보업체를 동원했고 홍보요원들이 우체국에 서면 투표를 무더기로 접수하는 등 문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씨는 일부 조합원과 연대해 조합에 제기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각오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문제의 반포주공 1단지를 취재한 유민호 이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인 오영실 씨가 재건축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조합이 문제가 많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쟁점별로 오 씨 측 입장과 조합 입장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이 세대별 감정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세대는 평당 1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고 어떤 세대는 6천만 원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평가를 받은 세대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한국감정원에 다시 감정을 받자고 했는데 조합이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선 오영실 씨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유독 여기는 지금 4호선과 9호선이 함께 있는 동작역 쪽에만 평당 1억이 넘게 감정가가 나왔어요. 그쪽에 유독히 조합 이사, 조합파 이사가 살고 있었고 같은 100m 내인데 감정평가가 엄청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들고 일어났어요. 안 된 데는 평당 6천만 원이 나왔죠. 그게 네, 각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앞으로 분담금을 책정할 때도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얼마짜리 집이니까 재건축 분담금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합은 뭐라고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만나봤죠? 네, 그렇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가구마다 감정평가액이 다르게 나온 것은 동작역 쪽에 있는 단지들과 더 안쪽에 있는 단지들 차이간 실제 평수가 차이가 났었고 또 초등학교라든가 지하철역 위치 등 입지적 조건 때문에 실제 부동산 시세도 2, 3억 원가량 차이가 났다고 답했습니다. 감정평가액도 이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또 조합 측은 추가로 답변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대의원들이 조합 쪽 인사로만 구성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대의원들이 총 125명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단지가 크다 보니 대의원들 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이 수많은 대의원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조합 측근으로만 구성이 됐으니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씨 측 입장 들어보시죠. 조합에서 원하는 이사들을 당첨시키려고 이런 OMR 카드 같은데 빈 구석을 다시 뽑아서 원하는 조합 쪽의 인사들을 검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냈다라고 양심 선언을 하셨고요. 문자나 우편물도 없었고요. 현수막조차도 없이 법적으로 가능한 서울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서울시의 모든 재건축장이 꼭 올려야만 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네, 그러니까 OMR 카드에 마킹을 해놓고 이대로 투표해라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조합 입장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80%에서 90%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고 또 적법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합이 의결 기간을 장악했다는 것은 했던 오 씨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OMR 카드 논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일부로 구성된 반포지킴이란 단체가 자의적으로 진행한 일이고 이는 조합과는 현재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내 문자를 10건 이상 발송했고 또 관련 현수막 역시 13군데 이상 붙였기 때문에 이 역시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의견이 완전히 맞서고 있는데요. 또 일부 조합원은 이 외에도 조합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인지 오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홍보 요원이 이만큼의 서면을 들고 우체국에 접수하려는 걸 저희 조합원이 발각을 해서 그때 사진 찍고 저희가 가서 알아본 녹취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의원 선거 때 갑자기 선거함에 우체통이 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투표하는 중에 우체통이 설치가 됐고요. 그 우체통은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누가 넣어도 막 상관이 없게 됐고요. 그 우체통마저도 그게 그러니까 그 우체통이 선거 투표함이 돼버린 현실이었어요. 근데 네, 들어보니 이 각종 부정선거 정황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합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 기자? 네,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른바 홍보 요원들이 그 서면 결의서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받고 각종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조합 측은 현재 홍보 요원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서명이나 서면 결의를 받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투표 동료나 정보 제공 등 단순한 홍보 업무만 지금 홍보 요원들이 맡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이른바 우체통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체국 직원들이 날마다 내용물들을 수거해 갔고 또 우체국과 서초구청 관리감독하에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투표 당일까지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불만을 계속해서 털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지 않고 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려면 직접 와서 몇 시간씩 직접 복사를 해서 가져가라라고 한다는 건데요. 오 씨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조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만 해도 2조 4천에서 2조 6천으로 또 기반공사비가 올라갔어요. 이런 일들을 투명하게 하려면 정보를 공개를 해줘야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런데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다 알아도 지장이 없는 것들은 전자 파일을 주는데 저희는 조합은 전자 파일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사에 수천 장이 되는 걸 조합원들이 복사하고요. 네, 수천 장짜리 서류를 직접 복사를 해서 가져가라는 건데 정말 그렇다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조합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오 씨가 가장 크게 지적하는 문제가 역시 너무 불통이다.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관계라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서울시가 정한 행정업무 규약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실제 저가 같이 규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료를 출력하면 뭐 잉크라던가 종이 같은 게 조합 측에 소비가 되는 건데 뭐 A3 이상 사이즈 문서 출력은 300원, 뭐 B4 이하는 250원 이렇게 수수료를 자세하게 책정을 해뒀고요. 또 이렇게 뭐 이런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오 씨는 조합이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같은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고 그 정비사업 공개 시스템 이른바 클린업 시스템에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정보들이 제공돼 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 조합 측은 충분히 질의응답이나 정보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뭐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올해부터는 조합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이 조합 시스템도 갖췄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도 올라갔다고 조합은 설명했습니다. 네, 반포주공 1단지는 이런 내부 갈등 외에도 외부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조합에서는 2주 일정을 오는 10월부터 6개월을 잡고 있는데 땅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2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착공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이러다 재건축이 늦어질지는 않을지도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 씨 측 얘기 들어보시죠.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 착공이 된 다음에 일반 분양도 안 되고요. 등기도 안 되고요. 착공을 하려면 공탁금이라도 걸어야 되는데 그 공탁금은 사업시 빠져 있고요. 게다가 LH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3주구 땅이 있어요. 그럼 3주구랑 같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소송했어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여기에 3주구 땅도 있으니까 같이 해야지 이 소송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기각할 수도 있어요. 네, 들어보니 그 재건축 부지에 있는 땅이 조합 소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 기자, 조합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네, 이게 최근에 기사도 가장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 반포 1단지 땅에 이른바 LH가 소유한 관리사무소, 또 노인정, 테니스장 등 부대 시설들이 약 2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세가 뭐 공시 따지면 9,8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조합 소유라는 법원 판단을 받으면 이 돈을 아껴서 조합이 낼 수 있는 분담금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조합 입장인데요. 조합에서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소송에 가더라도 오늘 10월에 있을 이주라던가 또 앞으로 착공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사업이 마무리 단계의 시점이 그 아파트 준공전까지 이 토지를 정리를 하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는 건데요. 또 서초구청이 관리처분 승인을 해줬을 때 LH와 얽혀있는 토지 문제까지 감안해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 단지가 몇 년 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가구당 7천만 원씩 이사비를 지급을 할 테니 우리를 뽑아달라라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요. 정부에서는 이게 사회통념상 과한 금액이고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시정을 하라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아직도 이 이사비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이번에 이사영 기자가 들어봤다고요? 네, 일단 오 씨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7천만 원, 이사비 7천만 원을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좋아, 이사비를 안 받겠다. 공사비에서 7천만 원을 다 빼서 공사비에서 빼달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조합이요.
조합이 조합원을 원한다면 그래 맞아. 야 이사비 우리 안 받을 테니까 여기 품목이 돼 있으니까 거기 빼. 아니면 진짜 돈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5억 원 여기 공사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5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줘. 이주비 목록으로? 네. 왜냐하면 그때는 60%를 현대가 그 이사비 명목으로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주비 대출이. 그런데 조합이 이 선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 조합원들은 이 이사비 7천만 원은 안 받을 테니 이주비 5억 원을 대신 무이자로 빌려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여기에 대해서 조합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사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요. 또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단 국토부의 행정 권고로 인해서 이사비에 제한이 걸리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사비 명목으로는 지급이 어려워진 부분입니다. 또 다만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계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설에 투자할지 혹은 공사비를 절감할지에 대한 방법은 추후 진행 과정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스카이브리지라는 시설을 포함을 해서 5천억 원의 특화 설계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특화 설계안이 본계약에서는 제외가 됐다라고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씨 측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현대는 뽑힐 때 공짜로 우리가 5천억 원어치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상 특화 5천억이에요. 네, 특화 설계. 대개는 그걸 원안 설계에 넣는데 우리 조합은 특화 설계에만 5천억을 받고요. 특화 설계를 선택하는 건 조합이에요.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조합이 이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답을 하나요? 네, 일단 조합에서는 현재 설계 변경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설계 변경의 경우 관리 처분 승인 후에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 12월 3일에 관리 처분이 승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설계로는 총 53개의 53개의 동이 있고요. 임대가구를 포함해서 5,600가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되었었던 스카이브리지에 대해서는 현대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변경 접수를 하지만 또 관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관청에서 반려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합이 이사회를 열 때 개최 하루 전에 통보를 해주고 또 관련 자료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게 보내준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오씨 측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3, 4일 전에 우편물이 와요. 자, 우편물이 온다는 건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날짜를 미리 문자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자로 우편물을 받아야 제가 이사회가 2, 3일 후에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제가 개인 약속도 다 취소하고 와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이 조합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사회 개최 여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기자, 조합 측 입장 들어보셨다고요? 네, 일단 조합에서 말하기로는 이 이사회에 대한 사전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라는 것 자체가 대의원회에 올라갈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보는 그런 회의인데요. 아무래도 긴급하게 정해야 될 사항이 생기다 보면은 이사회가 긴급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당장 오늘이라도 소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관리처분 승인 접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초과이익 환수를 물린다는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사회가 여러 번 열렸었던 거라고 조합 측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선 방송인 오영실 씨와 또 여기에 대해서 모두 반박에 나선 재건축 조합 입장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